뒤로 넘어가서 138페이지 생계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는 뭐 이제 의뢰인들은 간단히 제가 이렇게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변제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쓰는 생계비가 뭐 주저리 많죠.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교수님이 상담을 받으셨는데 자기는 써야 될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돈을 생계비를 쓰라고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마음은 공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생계비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공표하고 있는 최저 중위소득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위소득이라는 이제 용어를 가지고 이걸 회생해서 차용해서 쓰고 있고, 그 중위소득을 발표한 금액에서 60% 환산한 금액 밑에 나와 있죠. 그 금액을 이제 자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상담 카드에다가 꼭 요 중위소득 금액, 그 60% 금액을 적어 놓으세요. 표에다가 상담 백지에 놓고 상담하지 마시고 그 상담 카드에다가 요 그 중위소득 60% 환산 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의뢰인분이 저는 소득이 얼마예요 라고 딱 말을 했을 때 가용소득이 대충 얼마 나오겠다라는 거를 감안하실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뭐 우린 지금 4인 가구인데 제가 지금 월급을 3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와이프는 지금 애들이 뭐 3살, 5살 이래서 너무 어려서 직장도 못 다니고 있고 집에서 살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라고 이제 막 주저리 말을 하죠. 그럼 법무사님들은 주저리 얘기하는 와중에 머릿속에 가용소득 얼마가 지금 꽂혔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주저리 얘기하는 동안 가용소득 얼마를 꽂히셨나요? 네? 제가 지금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죠? 와이프 있다고 그랬고, 자녀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3살, 5살이라고 했나요? 그러면은 지금 몇인 가구예요? 3인? 4인이죠. 본인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4인 가구로, 자기까지 포함해서 4인 가구로 법무사님은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 표로 눈이 꽂히고 그 다음에 계산식으로 딱 나왔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29만 원? 네, 엄격히 말하면 한 29만 원 정도. 그래, 한 30만 원 정도는 가용소득으로 일단은 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일단 계산이 됐겠죠. 그런데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재산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고 이게 쭉쭉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법무사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생계비라는 부분을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눈으로 꽂아서 본 것처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눈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금액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청산가치 부분이 이분이 높다, 굉장히 높다, 이 30만 원으로 놓고 30만 원을 금액으로 36개월을 짰을 때 청산가치가 보장이 안 될 만큼의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뭐 차량이나 뭐 보험금이나 뭐 집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생계비 부분을 낮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생계비는 법원이 아무런 소명 자료를 받지 않고 인정하는 생계비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소득 그 생계비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낮춰서도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면 가용소득 잡으면 청산가치가 보장되겠어. 내가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까. 그랬을 때 의뢰인한테 50만 원 정도를 변제하시는 게 가능하시겠냐라고 하면 흔쾌히 또 의뢰인분들이 그럼요. 지금 한 달에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50만 원으로 우리 내 가족 충분히 생활하고 50만 원만 변제를 해도 충분히 앞으로 3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생계비를 좀 낮춰서 요 중위소득 60%에 꼭 안 채우더라도 뭐 5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제 기간을 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요거를 조절을 한 거죠. 요거를 조절해서 요거를 높인 거죠. 자,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긴 해요. 뭐냐면, 그림을 지워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림을
부채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재산이 있을 때 여기가 변제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계비 비율을 60%보다 더 낮추자라고 했던 부분은 요거를 올림으로써 청산가치를 맞춰주는 방법이었죠. 근데 만약에 의뢰인분이 나는 도저히 30만 원은 되겠는데 30만 원 된다고 하니까 이제 30만 원까지는 소명자료 없이 요 중위소득 생계비로 인정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그럼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법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요거를 깎아서 요쪽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가용소득은 그대로 30만 원에 맞추되 내가 이 재산, 예를 들어 보험금 중에서 아까 30만 원에서 아까 50만 원이었으니까 뭐 20만 원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갭 있는 것만큼 재산을 계산해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이쪽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지금 그 보증금이 좀 높은데 내가 집주인한테 1,000만 원만 빼달라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집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뭐 낮출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재산을 언제까지 그러면 처분 뭐 1년 안에 이런 기간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요거를 낮춰서 이쪽으로 투입하는 변제 기간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떤 경우냐면 이분의 재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채권자한테 어떤 채권자한테 받아야 될 채권이 있었어요. 채무자인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여기에다 넣지 않고 왜냐면 자기는 못 받을 채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어떤 법인한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실 마음속에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채권자들이 이걸 알고서는 너 왜 이거 회생해서 배당받는 돈 있는데 왜 안 넣었어? 라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배당받는 돈이 한 5천만 원 돈이 더 됐거든요. 그게 훅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당황했죠. 자기는 조금만 갚으면 되는데 갑자기 청산가치가 훅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재산을 변제에 투입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소득 부분에서 그 5천만 원을 다 메꾸려고 생계비를 훅 깎아내릴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늘어나는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투입하면 되지 라는 걸 생각하셔서 그 채권으로 변제 계획안을 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에 의한 변제 계획안도 뭐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차량을 처분할 수도 있고 뭐 보험을 처분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요거를 맞춰주는 요 가용소득을 증액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그런 방법에 의한 변제 계획안을 추가로 짜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주 샘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안이 추가될 때 여러분들이 꼭 책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짜실 수가 있는 변제 계획안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그 중위소득 부분을 더 높여서 이걸 높이는 거를 해봤는데 상담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 둘째가 아니 첫째로 하죠. 첫째가 지금 5살이 됐는데 아직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지금 그 언어치료나 이런 거를 받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 60%까지는 소명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떤 추가적인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모든 자녀가 언어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이제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만 추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때는 아까 중위소득 60% 계산했을 때는 소명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무조건 머릿수로 계산해서 여기까지는 인정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추가 생계비 부분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즉 언어치료 받고 있는 그 자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씩 치료비 내역서 쭉 모으시면 되겠죠. 갖고 오셔라.
라고 해가지고 제출하셔서 추가 생계비로 뭐 얘 한 달에 그래서 30만 원 더 들어간다. 그러면 30만 원씩 생계비로 더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 여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세 번째 줄에 그 정도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주거비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 원래 우리나라가 근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요즘은 월세가 아닌 집이 없잖아요. 그죠?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추가 생계비 부분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 법원이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이 표는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로 금액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분이 실제로 그 투입하고 있는 월세 부분이 얼마인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생계비 부분에서 얼마를 내가 부담할 수 있고 얼마 정도는 추가적으로 해줘야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많이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어요. 하지만 많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이상으로 또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 표는 그냥 참고로만 자기들이 발표한 거니까 그냥 넣어드린 거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주장 꼭 해보세요. 그게 의뢰인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더라고요. 회생위원도 기준이 없대요. 그 이제 여러 회생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자기들도 솔직히 기준이 없다. 다만 보증금이 예를 들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보증금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정이 뭐 4, 5 식구 살다 보니 월세를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기들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뭐 보증금이 막 1억 5천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월세 100만 원 뭐 이렇게 내고 살면서 거기서 많은 금액을 인정해달라고 하면 조금 안 좋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보증금을 좀 줄여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누려야 되는 부분을 다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약간 하시는 것 같아요. 회생위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증금 금액이나 그런 것들 판단하셔서 정말 뭐 몇 식구가 살기에 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도 많이 좀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양 가족수 머릿수 기준으로 팍팍팍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9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아까 저하고 뭐 배우자 와이프가 집에서 살림하고 있고 애들 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족 머릿수를 따질 때 그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일단 나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배우자. 근데 배우자를 무조건 넣어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는 뭐를 기준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뭘 물어봐야겠어요? 나이가 중요할까요? 소득이 중요할까요?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있으면 부양가족이 안 돼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서 인정 실익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그 다음 거 얘기하고 자 배우자 그 다음 자녀는 뭐를 기준으로 따질까요? 먼저 자녀는 성년 미성년을 먼저 그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미성년 자녀인데 혹시라도 소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빠지죠. 근데 요즘 미성년 자녀 이렇게 공장 보내고 이런 집 별로 없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은 뭐를 가지고 먼저 따질까요? 이건 나이였고 재산? 방금 재산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재산을 가지고 따진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나이를 놓고 먼저 따져요. 그래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가 넘으셨으면 부양가족으로서 인정 실익이 있고 60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60세가 넘지 않은 부모님인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정말로 나한테 용돈 받고 그냥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희 엄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래도 부양가족 인정 안 돼요. 엄마가 60세 안 넘었으면. 엄마가 60세가 넘으셨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어떤 법무사님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요. 와이프가 32살인데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헷갈리신 거예요. 그죠? 와이프는 다 대부분 미성년자 아니죠. 거의 대부분 성년이죠.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전화 하지 마시고 요거 잘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부모님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럼 다 인정받느냐?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득이 있다. 그럼 다시 부양가족에서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부양가족 수, 이게 참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생계비 공제를 하려고 해도 가족 상황을 전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또 하나 이제 여기 상담할 때 실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와이프하고 뭐 우리 애기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기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이가 미성년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대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이를 물어보고 그냥 애기라고 한다고 해서 다 미성년으로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꼭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뭐 우리 실무하자고 하는 거니까 20살인데 이제 대학 갔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에 이르렀는데 얘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여기 계산하는 거대로 하면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굳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아니 대학생인데 부양가족이지 아닌 게 말이 돼요? 라고 우기지 마시고, 법이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우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가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얘한테 들어가는 학비라든지 아니면 얘가 어디 뭐 지방대에 가여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월세 부분이라든지 걔한테 보내는 뭐 여러 가지 책값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소명하셔가지고 추가 생계비 부분으로 공제를 하시려고 하면 굳이 부양가족 머릿수로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자료만 있으면 되니까. 자료야 뭐 충분히 자식한테 진짜 돈 들어가지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 생계비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가용소득 첨부, 그 원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52페이지로 다시 가서 중요한 원칙들을 지금 쭉 하면서 곁다리로 이것저것 보고 있는 거예요. 152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우리가 지금 원칙, 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게 그 최저 변제액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 여기 원칙이라고 이름이 안 붙었는데, 아무튼 최소 변제금 이상을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요 밑에 박스 안에다가 계산하는 식을 담아놨죠.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시면 되게 그 초라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변제 결간이 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그럴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기간이 36개월로 확 줄어들어가지고 뭐 변제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청산가치가 빵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기 뺄 거 다 빼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청산가치가 제로인 분들이 나오고 또 소득도 굉장히 적은 분들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한번 접수한 분이 뭐 하냐면 연극하시는 분이 있어서 연극하시는 분. 근데 이런 분은 솔직히 뭐 우리 지금 최저임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자신의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배역이 주어지면 하게 되고 열심히 꿈을 위해서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돈 이렇게 못 버는데 너 계속 배우 할 거야 라고 국가가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뭐 송강호처럼 유명한 배우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소소한 소득들을 가지고 변제 계획을 짜다 보면 막 뭐 5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최저 변제액의 수준의
미치지 못하진 않았나 라고 따져봐야 될 실익이 그제서야 존재하게 되죠. 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얼마 이상은 반드시 변제해야 돼 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분은 또 요거만 딱 보고서는 아 이거 이상만 변제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변제 금액을 무조건 낮추시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원칙들이 다 결합돼서 지금 넘어오는 거죠. 그죠?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그 원칙도 한번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은 간과하지만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행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보면 종종 이 사람들이 도대체 채권자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일을 하시는 회생위원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 채무자를 뭐 어떤 사람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의심을 하거나 또는 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뭐 없지 않아,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이런 상황도 봐서 재산을 투입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수행 가능한, 잘 해나갈 수 있는 변제가 계획안인가 라는 부분도 반드시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법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은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갚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많이 갚는 변제기간이 들어왔을 때 그거 좀 덜 갚아도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종종 개인들이 하시다가 못하겠다고, 왜? 처음에 신청서는 어떻게든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보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꿔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법원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겁이 덜컥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종종 아 이렇게 변제기간을 짜지 않았어도 되는데 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고마움을 알고 아유 진작에 맡길 걸 내가 왜 이랬을까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 인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채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 번만 쉬래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308페이지 한번 볼게요. 308페이지. 아유, 제일 막 일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또 아무튼 죄송합니다. 308페이지.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신입 법무사님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나 뭐 기존에 뭐 내가 한두 건 이렇게 접수해 준 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변제 계획안 지금 36개월로 이제 6월 달부터 36개월로 이제 실제 법의 변경이 그때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금 시점에서 접수가 들어가는 건 그리고 지금 바로 전에 접수가 들어가는 건 이거에 대해서도 법원이 36개월로 다 변경을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서울회생법원이 이렇게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업무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적용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광주법원, 부산법원, 울산법원, 대구법원까지가 지금 조사하는 데까지 그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한 법원이에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네, 서울은 뭐 당연히 지들이 업무 지침 내렸으니까 광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가 지금 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까지가 서울, 춘천도? 예, 춘천도 포함시켜주세요. 또 대전? 예, 대전도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통하셨어요? 개시결정 전거 그렇게 네, 제가 지금 일단 확인한 부분은 그 인가가 다 된 분들 그쵸, 제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네. 예, 인가가 다 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아깝잖아요.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30개월을 갚았다 이랬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데 난 아직도 갚아야 될 개월수가 3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용받으려고 하면 6개월만 더 갚으면 되는데 30개월을 더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심정을 헤아려서 서울회생법원은 인가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36개월로 줄여주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지침의 내용이.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인가 이후에 된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다 줄여주겠다고 지금 한 법원이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법원이고, 그리고 인가 지금 전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받아줄 거예요. 네, 어차피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받아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이 수도권 부분에 있는 법원들이 사실 바로 옆집에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서울에 하는 대로 따라하기가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수원, 의정부, 인천 이런 데가 좀 완고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진행하셨던 고객분들한테 다 안내를 드렸거든요. 안내를 드렸더니 그런 이제 수원이나 이렇게 근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또 많이 서울에서도 하시니까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청원의 글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지방에 계신 의뢰인분들한테는 거기라도 빨리 글을 올려서 전국이 통일된 법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통일되게 업무지침을 아무리 누가 정했다 하더라도 지들끼리 논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을 내려주든지 이래야지, 내가 어느 관할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36개월 로또를 맞고 누구는 그냥 계속 앞으로도 30개월 막 이렇게 더 갚아야 되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청원하시라고, 국민청원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시 전인 거는 여기 보시면 1번이 개시 전, 그 다음에 2번이 개시 후, 3번이 인가 결정 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개로. 그래서 개시 전, 개시 후, 즉 인가 전에 대한 부분은 다 36개월로 변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인가 결정 후인 3번, 그 부분이 약간 법원마다 지금 틀리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되게 보면 조금 웃겨요. 기간 변경안 제출 나번에 보면 36개월 이상 변제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36개월 이상 변제를 하고 그 다음 달까지를 변제 기일로 신청을 하래요. 그러면 총 이 사람들은 37개월을 갚는 꼴이 되죠. 그죠? 그래서 36개월로 딱 맞춰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37개월을 변제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한 달 정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번이에요. 특별심사 사건을 두겠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나 더 해놨어요.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펜이 계속 안 나오는 걸 제가 쓰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5년, 지금 이제 5년이잖아요. 5년이 된 시점에 여기서 면책 신청 넣잖아요. 그죠? 면책 신청. 원래는 참 이것도 면책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돈 다 갚은 줄 알면 좀 직권으로 해주면 덧나나요? 근데 꼭 지금 면책 신청을 넣고 있죠. 근데 종종 직권으로 되는 건수가 지금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면책 신청을 넣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 특별하게 조사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증가가 됐거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자료를 특별히 제출을 하기로 미리 변제 계획안 상에 녹여져 있지 않는 한, 변제 계획안에 그거 조사하도록 녹여놓는 경우 있어요. 여기 책에도 이제 앞에서부터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년 검사하도록 그렇게 변제 계획안 짜는 경우 있거든요. 재산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짜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면책 신청 넣으면 면책되고 끝나요. 근데 요 기간 단축해주면서는 내가 너네 심사할 수도 있어 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심사 사건은 뭐냐면, 접수된 사건 다는 아니고 사건 중 추가 조사로 채권자의 이의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지역별 특성, 이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부동산 값이 확 올랐다 라고 하면 청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법무사님들이 기존에 내가 접수했던 사건 의뢰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36개월 됩니다. 빨리빨리 오셔서 다시 신청하세요 라고 하기 전에 혹시라도 재산이 있으셨던 분들은
재산 가치의 증가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문제 때문에 변제를 더 해야 되는 사건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는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변제기간 단축 변경 기준, 작성 기준에 보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소득이 오르면 오른 소득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용소득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투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즉 아까 또 변경 신청권 누구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채권자도 갖고 있고 회생위원도 갖고 있다고 했죠. 졸지에 이거 기간 단축하겠다고 넣었는데 가용소득 더 갖고 와 라고 하는 꼴도 사실 될 수 있다는 좀 위험 부담을 여기 특별심사 사건 부분에다가 약간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막 사건이 몇 건 접수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경과를 한 2월 말이나 이렇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나 뭐 일이 바쁘니까 뭐 몇 건 뽑진 않겠지만 부동산이 있는 부신이 제가 볼 때는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 명확하게 지역별 특성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뭐 국민은행 시세 자료라든지 뭐 그리고 갖고 와봐라 라고 하면 딱 비교해보면 딱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안내를 하시면서 36개월 단축 부분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5분까지 쉬고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네요. 네, 참 강의가 어려운 게 시간은 짧은데 요구하시는 분은 또 되게 다양하고 제가 법무사회에 가서 이번에 신입 법무사님들 강의를 6시간을 했는데 저는 나름 실무를 얘기한다고 강의를 했거든요. 열심히 이론의 강의는 빼고 되도록이면 실무를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다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법무사님께서 여기 계실지도 모르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법무사님 서류를 작성하는 걸 배우고 싶은데 작성하는 거는 어떻게 배울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한번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이게 느낌이 없구나. 이게 근데 사실 또 이 앞전에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또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근데 또 막상 서류를 만들어야 또 사건을 받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손으로 그래도 한번 뭐 5분이라도 들여서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게 채권자 목록도 그렇고 변제기간도 그렇고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많이 못 해보고 감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쵸 앞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청서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꾸며지냐면 여기도 보이죠? 이거 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양식 중에서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로 뭐를 파악하죠? 우리가 아까 이게 부등호 표시했을 때 부채라는 부분이 여기 다 녹아 있어야겠죠. 부채라는 부분이 여기 다 녹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는 뭐가 녹아 있어야 될까요? 재산 목록이니까 재산이 녹아 있는데 좋은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청산가치. 우리가 배운 청산가치가 여기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녹아 있어야 돼요? 지금 배운 개념 중에. 그쵸. 이 생계비. 수입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수입 빼기 생계비라고 그렸던 그 부분 해서 가용소득이 얼마가 도출될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 표를 통해서 다 나와야 돼요. 공부했던 게 이게 사실 단데 이걸 다 녹여내고 나면 그 다음 진술서라는 부분은 사실 내용을 보시면 별게 없어요. 학력, 경력사항, 지금 주거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채권자와 어떤 협의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집행당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당신이 부채를 많이 지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써봐라
라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진술서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뢰인한테 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간추려서 주고 본인이 직접 다 써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서류니까 크게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녹아있지는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변제 계획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써본다는 의미가 지금 공부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양식상에 이렇게 녹아나면 되는 거고, 제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양식은 이따 뭐 볼 시간 있으면 보겠지만 말 그대로 재산을 다 녹여내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 있고, 현금은 얼마 갖고 있고, 자동차는 지금 시세가 얼마며,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은 얼마고, 부동산이 있으면 그게 얼마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고, 혹시 내가 자영업자면 내가 자영업자로서 여기 사업장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쭉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법무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 하나 더 있죠. 뭐 거기 쭉 나열한 내용 중에서 청산같이 해서 공제해야 되는 부분들, 그거를 쭉 공제해 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더하기, 재산을 쭉 기재해서 더하기를 해 놓으셨다가 빼야 되는 부분이 뭐뭔지를 쭉쭉쭉쭉 뽑아내셔가지고 뺀 금액이 마지막에 청산가치로 딱 나오게 잡히는 게 재산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수입 지출 목록도 얘기했죠. 수입이 어떤 부분이 수입이 되는지 책에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생계비 공제하는 부분도 아까 뭐 법이 다 1인 얼마, 2인 얼마 정해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내가 그 여기서 얘기하는 60%만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추가 소명 자료를 의뢰인한테 요구해서 추가적인 생계비를 더 공제해 줄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가용소득이 도출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산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 부분이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채권자 목록이 사실은 뭐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일단 기본형만 잘 쓰실 수 있으면 나머지는 약간 변형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충분히 책을 보시면서 다 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5분이라도 투자를 해서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혼자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202페이지를 203페이지네요. 203페이지를 찢으세요. 거기 빈 양식이에요. 찢어도 하나도 아까운 거 없거든요. 이거 인터넷에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뭐 신입 법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써봐야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찢으세요. 써봐야 어떤 항목이 구멍에 들어가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자, 찢어서 옆에다 놓으시고, 제가 한번 그 구멍구멍 메꾸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채권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채권자들마다. 그리고 혹시 원인이 틀린, 예를 들어 똑같이 국민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도 국민은행에서 내가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았고, 또 하나는 뭐 그냥 일반 대출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두 개를 따로 쓰시면 돼요. 1번, 2번 국민은행에서 똑같이 나란히만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원인이 틀리면 따로 쓰시게 되는데, 채권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거 대여금인지 뭐 내가 보증선 채무인지 뭐 아니면 뭐가 있나요? 뭐 소비대차 뭐 계약에 의한 뭐 대금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을 거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 소장을 나중에 이 채권자 목록이 집행문 부여받아갖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살짝. 혹시 여기에 뭐 꼭 내가 회생 채무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를 위해서도 일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채무자가 회생을 밟아본 적이 있다, 가다가 중간에 인가 이후에 폐지됐다 하더라도 회생을 밟아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소송을 해서 집행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뢰인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냥 바로 회생법원 가가지고 이 채권자 목록에다가 집행문 부여받아서 바로 그냥 본압류 절차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거예요. 이 목록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목록 작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무사님들이 소장 내실 때
그 내용이 여기 녹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집행문이 되려면 그 내용이 여기 녹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집행권원이 되려면. 그래서 그 채권의 원인 부분에는 이게 뭐 어떤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신용대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고, 원인 일자하고 같이 대부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내용이라는 부분은 청구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 취지 작성하시는 거 아시죠? 법무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시험 보고 오셨잖아요. 그 부분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 채권 현재액의 말 그대로 원금 이자 괄호하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산정 근거는 내가 뭐를 보고 산정했으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정도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부속서류 1, 2, 3, 4번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형에다가 추가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게 부속서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고, 일단 기본형을 만드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부채증명서 한번 지금 찢은, 제가 지금 칸칸이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요 부채증명서, 의뢰인들이 이제 부채증명서 이렇게 해오면 이걸 여기다가 녹여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요걸 보고. 한번 표에다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름만 제가 바꿨습니다. 일자가 요 위에 요 날짜랑 똑같아요. 예, 종이가 이게 예, 여기 여기 저기 부채증명서가 안 보여도 되죠? 이렇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부채증명서가 은행마다 다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씩 봐두시면 나중에 눈에 좀 익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주소가 밑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주소를 찾아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거기 지금 대출 형태가 무담보라고 돼요. 무담보 신용대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속서류는 뭐 안 배웠으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다 채워지시나요? 원금, 이자. 이제 화면 내리겠습니다. 찍으시네. 내렸습니다. 자, 이제 뭐 웬만큼 작성해 보셨죠? 이 손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처럼 집에 가서 막막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라도 해봐야 부채증명서 왔을 때 기본형은 담보대출이 됐던, 아니면 지금 이제 부속서류에 들어갈 부분이 뭐 담보대출, 전부명령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뭐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 이제 그 부속서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속서류는 체크하고 어차피 다음 페이지로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형은 이 지금 작성해보신 그 형으로 다 모든 부채증명서를 갖고 왔을 때 전부 그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해보신 그 형태로. 그래서 이건 찍을 필요도 없는 게 책에 다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 2번에다가 제가 이렇게 대충 넣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나 한번 보세요. 제가 제대로 못했나? 이 원인 일자가 있었나요? 2016년 10월 10일이라는 게 부채증명서에? 있었어요? 그렇게 원인 일자 그때 기재하시고, 무담보 신용대출 기재하시고, 여기 주소는 저도 몰라서 비워놨네요. 근데 어쨌든 이 주소는 채권자 거를 기재하는 거예요. 이건 채권자 목록이잖아요. 그죠? 채권자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고, 뭐 주민번호, 뭐 이런 거, 법인번호 이런 거 안 적어요. 그래서 산하대부에 대한 걸 쭉 적으시는 거고, 아까 그 밑에 그 채권의 내용에는 청구 취지처럼 적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금 잔액 얼마 및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 이자율도 나와 있었죠. 이자율 찾으셨어요? 아까 부채증명서에서? 네, 그 이자율도 기재하셔가지고 적으셨으면 되고, 원금과 이자 따로 적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원금 이자 이렇게 따로 적으시는 거고, 다른 채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 형태로 쭉쭉쭉 적어 내려가시면 돼요. 이게 채권자 목록 작성하는 기본 틀이에요. 사실은 일반 뭐 카드 대출 카드로 쓰시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작성해 놓으시면 끝나요. 채권자 목록 끝. 그렇게 해서 그 총액에 대한 부분만 요 위에다가 네, 요 위에다가 그 저 위쪽에다가 계산해서 합계금액 적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부속 서류에 대한 부분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또 특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재 방법은 지금 적은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 라는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이제 86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변제 계획표 얘기도 여기서 아예 같이 해버리면 뭐 우리가 긴 시간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채권자 목록이 쭉 정리가 되면요. 아, 우리 그러면 뒤에 변제 계획표도 한번 찢어보죠. 변제 계획표는 (220페이지에) 있네요. 220페이지도 그 앞에 별게 없으니까 찢어보세요. 한번 찢어서 옆에 놓고 눈에 자꾸 익히세요. 220페이지를 찢습니다. 찢어 놓으셨으면 우리 한번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산화머니 거를 제가 여기 2번에 꼽아놨네요. 그죠? 자, 여기 1번, 2번, 3번까지의 채권자가 있는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단 이 변제계획표, 지금 찢은 변제계획표에다가 한번 설명되어 있는 거, 설명되어 있는 대로 밑에 칸에 채우시면 되거든요. 한번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워보세요. 그 2번만 여기 이 표에 보면 요 1번 부분 기초사항 말고 일단 채권자별 변제 예정액의 산정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보여드린 채권자 목록을 보시면서 1번, 2번, 3번까지가 다 보이죠? 3번까지를 보시면서 구멍을 메꿔 보세요.